자, 연결 잘 보내셨나요? 자, 우리 저번 시간 내용을 잠깐 확인을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쭉 이어서 나갈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단어는 내용을 잘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오개념 없이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 파트이긴 해요. 자, 근데 단순 내용이어도 자, 잘못 이해하게 되시면 우리 서로 다른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앞에 내용 잠깐만 확인을 할게요. 자, 원자의 구조의 발견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돌턴이라는 사람이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입자를 원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개적으로 중성이고요. 빈틈이 없는 구형이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화학 반응 시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을 하고 같은 종류라면 모양 크기 질량이 동일하고 다른 종류라면 다르더라. 그쵸? 자, 이거의 한계점은 뭐였었어요? 항상 그 다음 사람의 실험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람 누구였더라?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쵸? 자, 그럼 톰슨은 뭘 발견했냐? 자, 톰슨이라는 사람은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야. 음극선이라고 부르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뭔가 이동하는데 거기다 실험을 해봤죠. 그랬더니 장애물 갖다 대봤더니 장애물 모양과 똑같은 그림자가 생긴다. 그러니까 직진을 한다. 그쵸? 그 다음 바람개비를 돌아가게 하니까 하동이 아니라 진동이 아니라 알갱이였다. 입자설을 확인한 거예요. 그쵸? 세 번째는요. 자석에 반응하고요. 자석 쪽으로 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휜다 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발견한 입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원자는 여전히 중성이니까 이 사람이 제안한 건 뭐예요? 플러스도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명 푸딩 모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건포도처럼 내지는 그죠? 건자도 조각처럼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거의 한계는 그 다음에 바로 드러납니다. 러더퍼드의 알파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 없었다. 산란 설명이 안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러더퍼드는 뭘 발견한 거예요? 절대로 양성자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건 원자 핵이에요. 자, 톰슨이 플러스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플러스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왜? 플러스 알파선을 자, 촘촘하게 찧었더니 대부분이 직진했다. 자, 그 얘기는 대부분은 플러스를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플러스가 없냐? 그건 아니야. 일부는 굴절을 했어. 플러스 입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 굴절각이 겁나 크더라. 자, 알파선의 질량은 4쯤 되는데 굴절을 겁나 크게 한다는 건 부딪힌 원자의 플러스 입자 질량이 되게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원래는 생각했었던 알파선에 비해서 플러스가 되게 흩어져 있으니까 하나하나의 질량이 작을 거야 했던 걸 아닌 것 같다라고 수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건 뭐예요? 플러스는 가운데 뭉쳐 있고요. 그 주변을 전자가 놀고 있다. 자, 이러면서 전자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래서 두 파트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 핵가지를 발견하고 났는데 자, 그 다음에 더 작은 입자는 없더냐? 자, 이거에 관한 얘기를 저번 시간에 마무리를 했어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체드윅에 의해서 중성자가 발견이 됐고요. 그쵸? 자, 이 이전에 러더퍼드가 무엇을 인정했다? 양성자라는 입자를 정의를 했다라고 했어요. 자, 플러스 원자 핵 내에서 실제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질량을 가진 입자, 걔를 양성자라고 하자. 내가 발견한 원자 핵 내에서 반절의 의미이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반절은 뭐예요? 전기적 성질은 없는데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다. 자, 걔가 중성자다. 이게 최후로 인정된 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성 원자라는 애가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라는 부분과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원자 핵 내에는 양성자라고 부르는 실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질량을 가진 입자. 자, 요게 존재한다면
중성자라는 입자도 존재한다. 자, 얘는 왜 존재해? 양성자끼리 반발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쵸? 자, 그리고 질량은 똑같은 정도의 비율을 가지니까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를 합한 게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값과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요. 질량은 얘들에 비해서 1840분의 1. 질량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요.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자,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전자는 질량이 되게 작은 것 같다라고 밝히게 된 겁니다. 이건 차후에 밝힌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발견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동위원소라는 것까지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양성자 수는 동일한데 중성자가 다른 입자는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요. 근데 질량이 다른 입자 존재한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입자의 발견은 완성을 시켰는데,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이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한계점 우리가 필기만 해놨었거든요. 자, 얘의 한계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고, 이거 제가 좀 이따 다시 필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 두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오늘 할 얘기니까 잠깐 미뤄두고요. 입자의 발견에 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푸셨던 내용에서 자, 질문을 받을 텐데, 자, 여러분들 72페이지를 제가 같이 안 풀어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72페이지를 펴시고 저하고 여기는 같이 풀고요. 나머지 문제들에서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자, 몇몇 문제는 푼 거 저도 기억하는데 그래도 자, 한 번 훑을게요. 1-1이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이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 핵을 구성한다. 저 지웠네요. 자, 이거 맞죠? 그쵸?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아요. 그죠?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부피는 되게 작아요. 질량은 되게 크다. 그쵸? 세 번째, 원자 핵은 원자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부피의 대부분인지 질량의 대부분인지. 그죠? 부피는 어떻다 그랬어요? 공간의 크기예요. 자, 원자핵이 이렇게 뚱뚱해요? 아니에요. 굉장히 뭉쳐있어요. 부피는 작다. 그쵸? 자, 그런데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한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X. 자, 4번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면 여기까지 맞아. 근데 질량이 없다. 없어요? 아니, 있긴 있어. 근데 매우 작을 뿐이에요. 그쵸? 자, 질량 값을 거의 없는 것처럼 얘기하긴 하지만 질량이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X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가나다에 들어갈 값을 써라. 자, 이걸 모르진 않겠죠. 가는 뭐예요? 중성자의 상대적인 전하 뭐예요? 전하 있어 없어? 없어. 제로. 그쵸? 상대적인 질량 양성자랑 똑같습니다. 1.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상대적인 전하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양성자를 플러스 1로 했으면 전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얘랑 합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됨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3번은 별표 좀 칠까요? 자, 이런 류의 문제가 선생님 여기에 뭘 덜 준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자 X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원자 핵에 자, 알갱이 세 개 중에요. 두 개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하얀색이에요. 그럼 하나는 중성자, 하나는 양성자인 것 같은데 자, 누가 양성자고 누가 중성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에서 힌트가 있었어요. 원자 X 이렇게 줬잖아요. 그쵸? 원자라는 말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걸 깐 거예요. 그쵸? 자, 그럼 결국 뭐야? 전자 개수랑 양성자 개수가 같다는 걸 준 겁니다. 그러면 자, 바깥에 있는 파란색 전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러면 얘는 전자 2개야. 그러면 양성자도 2개여야지. 그치? 자, 그럼 안쪽에 있는 알갱이 중에서 2개인 게 누구야? 빨간 애. 그쵸? 빨간 애가 양성자, 하얀 애는 중성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에 하얀 애가 양성자냐? 아니야. 그럼 원자가 될 수 없어. 틀려. 자, 그 다음
그다음 질량수 뭐예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만 합한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 양성자 둘, 중성자 하나니까 질량수는 5가 아니라 3이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디귿의 원자 번호는 2다.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숫자. 그럼 어때? 맞아. 자, 그다음에 빨간 알갱이랑 파란 전자의 전하량의 절대값은 같다. 전하량의 절대값이 뭐야? 양성자 전하랑 플러스 1이거든요. 절대값 하면 1,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하면 1. 그죠? 자, 그러면 둘이 절대값이 같니? 가 돼주는 거고요. 자, 4번은 얘기 드렸었어요. 우리 답 이거 불러드렸어요. 자, 우리 이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가 원자, 번호 왼쪽 위는 질량수, 오른쪽 위는 전하량. 그러면 양성자 수 몇 개니? 그럼 요거 봐야죠. 11. 자, 중성자 수 몇 개니? 그러면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23이니까 양성자 빼면 중성자 값이겠죠. 자, 전자는 몇 개니? 그럼 이거랑 여기를 봐야죠. 자,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건데 여기 플러스를 썼어. 그럼 뭐야? 플러스가 하나 남았어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11인데 플러스 하나 남으려면 마이너스는 10개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번 별표입니다. 자, 다음 몇 가지 원자 또는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수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래놓고요. A, B, C, D 중에서 동위원소를 골라라 그랬어요. 동위원소 그러면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가 다른 입자여야 돼요. 그러면 양성자 같은 애들만 자격이 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는 양성자가 7이야. 그죠? 자, 그러면 중성자가 다른지 봐봐. A는 중성자 7, B는 9. 자격이 충분해. 그쵸? 자, 그러면 동위원소가 맞아요. 누구랑 누구? A와 B가 돼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 질량수가 같은 거. 질량수는 뭐예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예요. 자, 그러면 더해보자. A는 7 더하기 7, 14. B는 7 더하기 9, 16이네. 자, 그 다음에 C는 8 더하기 8, 16. 자, D는 23. 그러면 질량수 같은 거 누구랑 누구예요? B, C요. 지금 질량수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자, 질량수 같은 애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나요? 무게가 같은 거? 그거 말고는요? 없어요. 자, 얘네들이 하기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가 질량수가 뭔지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A, B, C, D 중에서는요. 이온과 이온이 뜨는 전하량. 자, 이온이냐? 라고 묻는 건 반대말로 무슨 뜻이에요? 원자가 아니구나. 이 뜻이에요. 중성 원자가 아니고 자, 양성자 수와 전자 개수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봐봐. 양성자 7, 전자 7 어때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얘는 중성 원자. 자, B도요. 양성자 7, 양성자 7, 전자 7 어때? 이것도 중성 원자. 그쵸? 자, C는 양성자 8, 전자 8. 이것도 원자예요. 자, 그런데 D를 봐봐. 양성자 11, 자, 전자 10개.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이온이다. 그쵸? 자, 무슨 이온일까? 플러스가 11야. 마이너스는 10개야. 아까 한 거 같은데. 그쵸? 플러스가 하나 남죠?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쵸? 되겠습니까? 자, 6번은 우리 했었던 내용인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자, 평균 원자량 얘기죠? 우리가 원자량 얘기할 때 자, 1몰을 모았을 때 질량인 건데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 X가 10질량수를 가진 애와 X가 11질량수를 가진 12구나. 12질량수를 가진 애가 섞여 있나 봐. 그런데 이거의 질량 B가 존재 비율이 1대 3이래. 그러면 자,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그 얘기 했었죠. 만약에 얘만 있다. 그럼 얘 원자량 얼마니? 10이에요. 그죠? 얘 1몰을 모으면 상대적 질량이 10이 나간다는 뜻이야. 얘만 있다. 10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자연계에서 막 섞여 있어. 그러면 내가 1몰을 가져다가 질량 잴 때도 섞여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질량이 얼마가 되겠니? 10과 12 사이 어느 정도일 거야. 자, 근데 그거를 무한히 반복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이 뭐냐? 이 얘기죠. 그죠?
자, 어떻게 썼어요? 질량 곱하기 존재의 비율.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존재량 4분의 10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야? 1, 4분의 1만큼 기여해요가 되는 거고 12인에는 전체 4개 중에서 경우의 수가 총 4개잖아요. 그 중에서 3개의 비율을 차지해. 자, 이만큼 나는 기여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얘 계산하면 얼마가 돼? 11.5가 되나 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강 예측을 하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은, 어머나, 미안해요. 자, 평균 원자량이라는 것은 기대값이긴 한데, 존재 비율을 보시면 10인회보다 12인회가 훨씬 더 많죠. 그쵸? 자, 그러면 평균 원자량은 누구랑 비슷한 값이 나올 거냐? 10과 12 중에서는 12에 더 가까운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만약에 얘가 1대1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10 곱하기 2분의 1, 1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게? 딱 정확하게 가운데 값인 11이 나와요. 그쵸? 자, 근데 비율이 이쪽이 더 높다. 그럼 어떻게 돼? 아, 이 중간 값인 11에서 12에 약간 치우친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평균 원자량 구해놓고 이게 맞나? 고민이 되면 자, 우리 이거 존재 비율이 10과 10인데 1대 3이야. 그러면 중간 값인 11보다 12에 더 가까운 값이 나오면 다 맞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4분의 1, 이거 4분의 3 하면 실제적으로는 11.5. 그럼 11보다 12에 더 가깝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자 72페이지 풀이가 되겠고요. 자, 우리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페이지 질문 있으신가요? 번호를 얘기해주세요. 괜찮아요? 자, 이거 자료 2번 안 푸신 분들 푸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저희가 안 풀어드려요. 자, 12번, 자료 2번 문제에서는 W와 X는 전하량이 안 써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원자란 뜻이에요. 중성 원자. 그쵸? 자, 그런데 Y랑 Z는 전하량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죠? 자, 양성자랑 전자 개수가 같지 않아 라는 걸 준 겁니다. 사실 이거가 미지수 지금 B하고 10하고 이렇게 주었을 때 너보고 찾아봐. 이런 문제예요. 그쵸?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74페이지에서도요. 평균 원자량을 직접 구하라 라는 문제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아닐 텐데 자, 자료 4번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자료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같은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나오면 고민하시더라고요. 자, 보자. 가에는요 35 질량수인 Cl2와 37 질량수인 Cl2의 혼합기체가 있대요. 나에는요 35와 37 기체가 들어있다. 선생님 이게 뭐야? 그러면 자, 우리 동위원소라는 게요 Cl이요 35짜리를 가지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양성자 17이고 중성자 18인 애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7인데 자 37 질량수를 가지는 중성자 20개나 있구나 이런 애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들이 들러붙어서 Cl2가 될 때는 어떤 애들이 존재해? 그러면 35 질량수인 염소랑 35 질량수인 염소가 들러붙는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37 질량수와 37 질량수를 가지는 것. 그러면 얘네들의 분자량은요. 둘이 합하면 70이죠. 그죠? 70인 애랑 이거 74인 애랑 자, 이거 두 개 생기고요. 그 다음에 35인 염소와 37인 염소가 결합하거나, 그치? 아니면 앞에 거가 37이고, 자, 뒤에 거가 35이거나, 뭐 어떤 경우에도 분자량은 72짜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지만, 분자량으로 얘기하자면 70짜리, 72짜리, 74짜리 세 종류가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쵸? 자, 그런데 가에서는 누가 있는 거라고 얘기했냐면, 35짜리만 둘이 합해진 거. 그럼 얘는 분자량 얼마짜리인 거야? 70짜리인 거랑 염소인데 37 질량수를 가지는 염소 기체.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얼마짜리야? 74짜리. 그죠? 둘이 혼합돼서 1몰이야. 근데 몇 몰씩 들어갔어? 그건 몰라. 그죠? 자, 그 상태에서 들어있는 거고 나는요. 자, 뭐래요? 35, 37
이렇게 붙여놨어. 그럼 무슨 의미야? 얘네야 얘네. 그죠? 35와 37이 결합한. 그럼 이거 분자량 얼마가 되나? 72짜리가 1몰이 있나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CL 원자의 몰은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3배이다. 아, 어렵다. 자, 그러면 원자의 몰수라는 걸 줬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가요. 둘이 합해서 1몰이기는 해요. 자, 근데 얘랑 각각 몇 몰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는 라지 A몰, 여기는 라지 B몰, 여기는 라지 C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C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게 되겠네요. 자, C는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1몰이에요. 그쵸? 자, 나는 1몰. 그지? 자, 그럼 35 염소 원자도 몇 몰? 1몰이죠. 그죠? 자, CL 들러붙은 이거 전체가 1몰인데 이게 35짜리고 이게 37짜리야. 그럼 얘는 몇 개, 얘는 몇 개야? 이 덩어리가 1몰이면 여기 있는 원자도 1몰, 여기 있는 원자도 1몰이잖아요. 그러면 염소 35짜리는 1몰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자, 얘가 준 조건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 CL에 35짜리씩 연결된 게 A몰. 그죠? 37짜리끼리 들러붙은 게 또 B몰. 이래. 자, 근데 얘는 35 질량수인 원자를 힌트로 줬으니까 우리 이걸 따져보자고. 그러면 여기가 A몰, 여기도 A몰. 그럼 CL 원자 35짜리는 얼마가 들어있어? 2A몰이 들어있는 거죠. 그치? 근데 이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3배래. 그럼 무슨 뜻이냐면 2A 이꼴 자 1몰의 2분의 3배만큼이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요거의 2분의 3배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돼? 4분의 3몰이란 뜻이구나 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찾았어요. 자, A가 4분의 3몰이래. 아 그래? 자 그럼 얘는 뭐야? 둘이 합해서 1몰인데 얘가 4분의 3이야? 그럼 너는 4분의 1몰이네.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찾았습니다. 자 그럼 가에서의 염소 35짜리랑 37짜리랑 몇 몰씩이니? 그럼 35짜리가 4분의 3몰 37짜리가 4분의 1몰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맞아요. 모르겠는 분. 자 빨리 얼굴을 구겨봐. 괜찮아?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기체의 질량비 관할을 구하라.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으니까 갑니다. 우리 질량은 얼마가 될까? 그러면 자 가는요 70짜리가 얼마 있어요? 4분의 3몰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74짜리가 얼마가 있어? 4분의 1몰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는요 72짜리가 1만큼 있어요. 그지? 그럼 너 72구나. 그죠? 자 얘는 얼마야? 컨니 71인가 봐. 자 이렇게요. 그지? 맞아? 4분의 210 더하기 74 는 4분의 280 47에 28 사이는 다 맞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71 얘는 72예요. 자 그러면 2번의 답은 71대 72요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3-1 자 용기 속에 양성자 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이거는 봐봐. 이거 양성자 수 동위원소 하는 순간 양성자 다열이 7이야. 그죠? 그럼 양성자 수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아니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가에서요 37짜리보다 35짜리가 더 많아요의 의미죠. 그죠? 37 질량수의 CL2 분자수 분의 35 질량수의 CL2 분자수가 1보다 커요는 무슨 뜻이야? 4분의 1 분의 4분의 3은 1보다 크니? 3배 커요. 그죠? 자 그러면 yes가 되겠고요. CL2인데 CL 원자구나. 자 그럼 37 원자. 자 그러면 이거요. 35 질량
질량수가 아니라 37 질량수를 찾으라니까 37의 염소 원자는 몇 몰이야 그럼? 이거 둘이 붙어 있는 게 4분의 1몰이니까 그죠?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몰이다. 그쵸? 자, 이거는 몇 몰이었어요? 이거 전체가 1몰이니까 얘도 1몰, 37도 1몰. 아, 그러면 나에서는 얘 1몰이에요. 그러면 2배이다? 아니, 가가 2분의 1배. 그쵸? 나가 더 많아요. 자, 그 다음 중성자의 몰수는 가와 나가 같다. 자, 중성자는 세보면 돼요. 자, 이거요. 중성자 몇 개 있어요? 자, CL 하나당 17의 35 질량수, 이 CL2가 4분의 3몰이 있어. 그러면 자, 이거 염소들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자, 이거 17이니까요. 여기에 35 질량수면 중성자 몇 개 있어? 18개. 그쵸? 여기에도 18개. 그러면 CL2 두 개 합해서 중성자 몇 개 있는 거야? 36개 있는 거죠? 자, 36개가 몇 분의면? 4분의 3. 그쵸? 그리고 자, 여기 있는 37 질량수인에는 중성자 20개, 여기도 20개. 그럼 40개네. 이거에 4분의 3몰. 맞죠? 이게 중성자의 총 숫자예요. 그쵸? 자, 이쪽에서는 염소의 35짜리는 중성자 18개. 이게 1몰 있고요. 자, 이거 중성자 마찬가지. 자, 20개짜리 몇 개 있어요? 1몰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누가 더 많다? 나가 더 많습니다. 계산해보시면 돼요. 이거 못하겠으면 제가 봐드릴게요. 개별 질문을 해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74페이지까지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75페이지에서요. 78페이지까지. 자, 1번에서 19번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번호로 불러주세요. 자, 이거는 나 설명 듣고 싶어요 하는 거. 번호. 설마 안 푸신 건 아니죠? 저 갑자기 불안감이. 자, 1번에서 19번까지 중에 질문. 잠깐 끌게요. 자, 아주 쉽진 않은 것 같으니까. 자, 천천히 살펴봐 주세요. 자, 채점 안 하신 분들은 채점하세요. 질문해도 돼요. 자, 없나요? 그러면 79페이지 1, 2, 3, 4번 중에 질문. 자, 아직은 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 미리 공지를 좀 할게요. 자, 우리 수험이요. 원래 자, 2월 초 12회로 이거 예정되어 있어서 자, 2월 14일하고요. 2월 16일에 원래 수업이 없는 걸로 공지가 나갔었어요. 자, 근데 이때에 제가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을 열어드릴 거예요. 이 시간 그대로에. 그래서 휴강 없이 그대로 출석하셔서 질의응답 시간을 열어드릴 거니까 자, 이때 그냥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강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때는 그때 내가 질문 못했었던 거 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챙겨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숙제가 밀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잘 못 풀었던 거, 누락됐던 거, 자 이런 것들 챙겨 오셔서 14일, 16일에 주로 풀이를 좀 더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 밀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숨기지 마시고요. 자 저 때 메이크업 하면 되니까 조금씩 더 풀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1단원에 자
문제 질문 제가 더 받을게요 했었던 거 하루에 2개씩 계속 받겠지만 부족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위축되셨던 분들은 그때 이렇게 수업을 안 하고요. 제가 아예 그냥 가서 풀어드릴 거니까 그때 좀 적극적으로 참석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 80페이지에 원자 무형과 전자 배치. 자, 일단 여기 진도를 나가고 나서 자, 앞에 1단원 질문을 또 받을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러더퍼드라는 사람은요, 원자 핵을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원래 목적이었던 플러스 입자는 빠르게 알아냈습니다. 자, 플러스 입자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플러스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뭉쳐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뭉쳐있는 이 플러스 입자를 발견하고 나니까 전자들이 어디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자, 그래서 알파선이 어딘가에서는 마이너스랑 만났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이 전자들의 위치를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자의 위치가 실험할 때마다 뭔가 달라. 그럼 무슨 뜻이야? 실험 잘못했나? 그래서 열심히 다시 해봤겠죠. 근데 여러 번 해도 계속 달라져요. 그럼 결론은 뭐야?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 이렇게 큰 공간에 플러스는 아주 작은 부피를 차지하고 전자는 그 빈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플러스 원자의 핵이 이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이 전자가 사실은 이렇게 활발하게 다 튕겨나가고 싶은데 얘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튕겨나가지는 못하고 얘한테 끌려가면서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성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행성 모형이라는 것은 마치 지구 주변에 있는 달이 어딘가로 튕겨나가지 않고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지구의 중력 때문이에요. 지구 잡아당기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뭔가 그럴싸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자, 어떤 한계냐?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자, 얘는 질량이 얼마쯤 돼요? 뭐 수소의 경우에는 질량이 1이지만 다른 원소들의 경우에는 질량 되게 큰 애들도 많아. 나트륨 같은 경우에 질량 23이나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전자 하나는 질량이 어떻게 되더라? 1840분의 1이야. 그지? 그럼 이 전자가 플러스 원자핵이 얘 서로 끌어당겨요. 당연히. 그쵸? 자, 그런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질량이 되게 큰 애는 끌어당겨봤자 뭐 끄쩍 안 할 테지만 자, 마이너스 전자 어떻게 질량이 작으니까 그럼 똑같은 힘을 받으면 얘가 어느 순간에는 점점 플러스 원자 핵을 향해서 돌진을 할 거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빈 공간이라면 질량이 되게 작은 전자가 플러스를 향해 자꾸 끌려가다가 처음에는 속도가 되게 빨라서 멀리 있었다고 할지라도 끌어당기니까 얘가 원운동하면서 점점 말려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어느 순간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충돌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둘이 부딪히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무슨 의미야? 원자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해야 원자인 건데 얘가 부딪혀서 없어져? 그러면 원자가 없어져야 정상이거든. 그죠? 자, 그런데 원자는 이 세상에서 원자 없어지는 거 관찰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반쪽이 사라져.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원자는 없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원자의 안정성. 야, 원자는 없어진 적이 없는데 이거 상으로라면 없어져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왜 안 없어지는지 이 안정성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저 없어져야 되는데 이 뭐예요? 그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원자가 지금 전자가 밀려 들어가고 있기는 해. 근데 그게 하도 오래 걸려서 아직은 만나지 않았어. 그래서 아직 원자가 안 없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약간 사기꾼에 대한 그지? 본 적 없으니까 아직 뭐 사라지지 않았다. 지구의 종말. 그죠?
뭐 몇천 년 후에는 얘가 만나서 원자 없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어. 자 그럼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한계.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한다. 자 이건 또 뭔 얘기냐. 자 여러분들 에너지라는 거는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물질의 에너지가 줄어들면 걔는 다른 에너지로 방출을 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플러스 원자핵이 여기에 있고 전자가 저 위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자핵에 비해서 전자는 위치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끌어당기는 바람에 자꾸 끌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치? 그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 일반적으로 무슨 에너지가 늘어요? 운동 에너지가 늘어야 돼. 근데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아서요. 속도가 거의 무한대급으로 빨라요. 그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느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미 거의 무한대급이니까.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그 줄어든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방출이 돼야 정상이야. 그치? 보통은 그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방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자에서 빛이 방출이 되나요?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빈 공간이라면 수소의 경우에 수소의 전자가 원래 위치 에너지가 100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100이었던 위치 에너지가 99까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 1줄만큼의 여분의 에너지가 생기죠. 그럼 그게 빛으로 방출이 될 거고요. 자 만약에 98이 떨어졌다. 그럼 2줄만큼이 방출이 될 거고. 자 그럼 그런 경우의 수가 어때? 굉장히 다양할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기서 100에서 99 떨어지거나 98 떨어지거나 97, 8, 97.5 뭐 다 가능해. 그치? 자 그럼 방출되는 에너지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야 돼요. 0.5짜리도 나와요. 0.7도 있어요. 1도 있어요. 1.2, 1. 겁나 빽빽하게. 그죠? 여러 종류의 빛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방출되는 빛을 에너지에 따라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맞다면 어떻게 돼? 1짜리도 나와, 1.1도 있어, 1.2도 있어, 막 겁나 촘촘하게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나와서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나오는 스펙트럼. 자, 이거를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나와야 정상이야. 맞지? 그치? 빈 공간이니까 에너지가 줄어드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관찰해 본 결과 이건 그냥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1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방출이 돼. 근데 2줄, 3줄, 4줄 이런 거 하나도 없어. 1.1, 1.2는 뭐 말할 것도 없고 2, 3, 4 하나도 안 나오고요. 10줄 정도의 에너지는 나와. 줘버려.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에너지 이렇게 높이 있었는데 1줄은 뚝 떨어져. 근데 2줄을 떨어지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1줄 떨어지고 10줄은 또 떨어질 수 있어. 근데 2줄, 3줄, 4줄 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10줄 차이인가? 했더니 그 다음에 11이 또 나와. 이게 뭐지? 12, 13, 14 하나도 안 나와. 선생님 20은 나와? 아니 20도 없어. 30줄에 해당하는 건 또 나와. 이상한 거야. 그죠? 드문드문 나오는 이런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수소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니까 수소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찍어보니까 다양하게 안 나온다는 거 특정 몇몇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죠. 이게 맞다고 얘기하면 원자가 없어지는 걸 관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원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패턴이 이거와 같아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야. 그쵸? 자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싶은 거죠. 그럼 도대체 전자는 어디에 있어서 내지는 전자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라서 저런 패턴이 나오나 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이해 가요? 그죠? 자 그러면 80페이지에 보시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한번 봅시다. 자 햇빛의 연속 스펙트럼 그러면 햇빛이라는 백색 광은요. 자 빛을 분리해보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띠가 쫙 나와요. 자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줄어드는 에너지가 잠시만요. 누가
문의 전화를 이쪽으로 주셨네요. 자, 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은요, 빛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에너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는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 아까 얘기했고요. 운동 에너지, 그쵸? 자, 그 다음 열 에너지.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측정하고 실험하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걔가 크기를 비교하기가 좀 용이하거든요. 열 에너지라는 건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온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야, 에너지가 A라는 물과 B라는 물이 있어. 자, 누가 열 에너지가 더 커? 그 온도 제일 못해요. 그죠? 온도가 높은 쪽이 열 에너지가 큰 거야. 그쵸?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측정이 그냥 가능한데 빛 에너지. 자, 얘 조금 어려워. 자, 빛 에너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형광등이 있어요. 자, 이 형광등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측정 가능하십니까? 우리 얘 보면 너는 500kJ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 아니거든요. 자, 빛 에너지는요 진동이에요. 그래서 파동이죠. 전자기파. 이게 내 눈에는 진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 무엇으로 느껴지냐면 색깔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눈은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이기는 한데 그 센서가 디지털 값으로 420kJ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빨강이구나 파랑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진동에 따라서. 자, 그래서 빛 에너지는 진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빛 에너지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빛 에너지는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애인데 자, 이렇게 흔들리는 애랑 이렇게 흔들리는 애랑 조금 위아래 진폭이 달라 보이네요. 자, 이렇게 그죠? 자,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거 흔들리는데 맨 위에 볼록한 부분이 마루, 자 아래 오목한 부분이 골이에요. 마루와 골이 반복이 됩니다.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파장이 이렇게 긴 빛과 파장이 짧은 빛은요 에너지가 달라요. 자, 그럼 어느 게 에너지가 클까를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로프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로프로 얘를 진동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이러면 되죠. 그죠? 내가 치는 원이야. 내가 에너지를 가해서 진동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랑 이렇게 만드는 거랑 누가 더 에너지 커요? 얘입니다. 그죠? 그럼 빛 에너지는 일종의 진동이기 때문에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파장이 길다? 에너지가 작다는 거예요. 그쵸? 이 파장이 짧다. 그럼 뭐야?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파장이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냐면 색깔로 인지합니다. 우리는 빛을 보면 이런 애들은 하얀색 빛인데요. 사실 흰색 빛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 가지 색의 빛이 합쳐져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는요, 이 파장의 길이가 400나노미터. 자, 400나노미터면 뭐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가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자, 전자기 진동이 자 여기와 여기 사이가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로 흔들리면 우린 걔를 빨강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보라라는 애는요 645 400 거꾸로 썼어요. 죄송합니다. 645 나노미터이면 빨강으로 느끼고요. 자, 400 나노미터 그럼 쟤보다 어때요? 짧아요. 그럼 여기 사이 간격이 좁아내죠. 빠르게 흔들리면 우리가 보라 이렇게 느껴요. 그러면 빨강과 보라는요. 자, 얘는 파장이 길어요. 에너지는 작은 거죠. 그치? 자, 보라는요. 파장이 짧아요. 그럼 에너지는 커요. 그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10줄짜리, 11줄짜리 이거는 자,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색깔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 만약에 빨강, 그죠? 여기는 노랑쯤, 여기는 초록, 저기 보라 이런 식으로 빨주노초 파남보가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몇몇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연속 스펙트럼은 빨간색, 자주색은 안 돼. 빨간색, 다홍색, 주황색, 옐로우리쉬 이렇게 해서 다 붙어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햇빛의 스펙트럼. 자, 얘는 어때요? 빨강, 파랑,
빨주노초 파남보 다 나오는 거야. 그럼 걔가 한 번에 내 눈에 들어오면 뭐라고 생각해? 하양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광기라는 걸 통과시키면 걔를 색깔별로 쫙 나눠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햇빛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때요? 되게 다양해요. 연속적이에요. 그쵸? 자, 그건 왜 그래요, 쌤? 그러면 얘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보자고요. 수소 원자는요, 까만색 바탕에, 저는 사실 이게 지금 흑백이라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지만 여러분들 책에 명확히 되어 있죠. 까만 바탕에요, 특정 색깔만 띄엄띄엄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에너지가 낮은 거랑 높은 거 중에서 특정 몇몇만 나타났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왜 햇빛처럼 나타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스펙트럼을 이해하셔야 우리가 이게 뭐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다는데 적게 방출했다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썼지만 실제 측정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동수를 가지고 얘는 에너지가 진동이 크니까 에너지가 좀 작은 빛이 방출이 된 거구나. 얘는 파장이 짧으니까 에너지가 큰 빛이 방출된 거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쌤 500보다 파장이 더 긴 건 없어요? 있어요. 자, 파장이 더 길다는 것은 에너지가 더 작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센서는 좀 그지 같아요. 이게 그 뭐죠? 저기가 민감도가 별로야, 우리의 눈은. 그래서 우리 눈은요 645에서 400만 감지합니다. 이것만 빨주노초 파남보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과시광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600보다 파장이 길어진다. 에너지 더 낮아지거든요. 우리 못 느껴요. 자, 그런 애를 뭐라 부르냐면 적외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적외선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뭐 찜질방 갔더니 원적외선 토글방, 그래서 빨간색 불이 켜져 있어서 막 저는 보이던데요. 저는 초능력자인가요? 아니요, 거기 켜놓은 거는요 가시광선 켜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가시광선을 켜놓고 적외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네가 안 믿을까봐.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뭔가 적외선은 무슨 열 효과가 있어서 무슨 치료 효과가 있고 막 이러는데 갔는데 뭐 별 차이 없어. 안 믿잖아. 그러니까 켜놓는 거예요. 실제로는 적외선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적외선이고요. 적외선보다 파장 더 짧은 것도 존재해. 더 긴 것도 존재해. 에너지 더 작겠죠? 걔는 누구냐면 마이크로판. 자,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전자기파입니다.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냐면 음식물에 있는 물 분자를 흔들어서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유사가 홈쇼핑 보면 많이 나오는, 저 홈쇼핑 되게 싫어해요. 특히 홈쇼핑에서 건강 보조식품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전자기기 팔 때 겁나 사기를 많이 쳐요. 그 중에 하나가 최강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에어프라이어,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죠? 많이 사용하시죠? 그죠? 에어프라이어가 처음에 나왔을 때요, 그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 엄마가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저희 꼬맹이가 좀 태어났을 텐데 그때 그 엄마가 야, 니네 집에 전자레인지 갖다 버려. 왜? 그랬더니 전자레인지에 전자파가 엄청 세서 그거에다 음식을 데펴 먹으면 음식의 분자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암을 일으킨다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있었어, 한동안. 그래가지고 뭐? 막 그랬더니 TV에 나왔대. 막 그러면서 그거 갖다 버리고 그냥 부어서 먹자. 막 이러면서 막 버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래 그러고 끊었는데 급기야는 전자레인지에 뭘 돌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이제 우리 데스크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말고 예전에 좀 나이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나를 막 밀치는 거야. 그래서 왜요? 막 그랬더니 임산부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배가 이렇게 불러. 지금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얼마나 위험한데 임산부가 거기 걸린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도 오지 마. 자, 봅시다. 과학적으로 얘기하자고요. 화상이 빨간색보다 훨씬 길어요. 에너지는요. 훨씬 작아요. 근데 거기에다 넣은 음식물이 분자 구조가 바뀐다.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다. 얘는요.
거예요. 그럼 넌 이미 에어리언이야. 외계인이 됐어야 돼. 여기 분자구 다 바뀌어가지고 팔다리 6개씩 달려있는 괴물이 됐어야 돼.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믿었어, 사람들. 왜? 기초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을 많이 깊게 알 필요도 없어요. 기본 원리만 알면 내가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거야. 마이크로웨이브가 분자 구조를 변화시켜? 그러면 나의 모든 화학적 지식은 다 뭉개지는 거야. 이 말이 돼요? 절대 안 되는 거.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인데,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에어프라이어가 그렇게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전자레인지 없다 하시는 분, 그때 갖다 버리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거 아니래더라. 그래서 다시 삽니다. 굉장한 창조 경제죠. 그죠? 어쨌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자,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더 길다. 라디오파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파수 맞추면 지직하면 소리 나는 그거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근데 혹시 느끼세요? 오른쪽 옆구리로 89.1MHz가 지나가는 것 같다. 느껴요? 못 느껴야 정상이에요. 왜? 에너지가 낮아요. 그죠? 자, 여기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에너지가 높은. 자, 이쪽은 좀 위험하겠죠. 그죠? 에너지 높으니까. 얘가 누구냐면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하지 않나요? 맞아요. 자,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한테는 무슨 영향을 끼쳐? 만약에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노출하거나 세게 노출된다. 눈은 그죠? 시력장애가 오죠. 뭐 백내장 이런 거 다 자외선 때문에 오는 거예요. 피부암 그죠?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살균 소독한다고 나 UV 센서에 가서 누워 있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자, 자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다. X. 선생님 그럼 엑스레이 위험한 거야? 안 위험할 정도로 시키는 거야. 자, 근데 제발 취미생활로 엑스레이 찍지 마. 알겠지? 자, 엑스레이 찍을 때 잘 생각해봐. 너 가서 찍을 때 옆에 있는 방사선 기사 네 옆에 있어 항상 나가요. 그죠? 그래서 문 닫고 자, 숨 참으세요. 띠디디 하고 들어옵니다. 자, 그 기분 굉장히 나빠요. 나만 여기다 두고 쟤 자꾸 나가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왜? 위험하니까요. 자, 그럼 저는 어떡하나요? 자, 걔들은요, 그 직업이에요.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방사능에 노출된다. 위험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엑스레이 1년에 몇 번 찍어요? 해봐야 한두 번? 그죠? 자, 그 정도로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안정한 정도로만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뭐 취미생활로 나 오늘 머리가 좀 아픈데 엑스레이 찍어볼까? 이건 좀 위험한 말상이에요. 그죠? 자, 그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더 파장이 짧은 건 감마선이에요. 감마선은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져요. 이거 어디다 써요? 방사능 치료요. 암 치료하고 난 다음에 뭐 만약에 암이 위에 생겼어. 그러면 처음은 뭐를 해요? 이거 잘라내요. 근데 그 옆에도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변 세포를 감마선으로 다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 감마선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태우나요? 그러면 암이 전복됐겠죠. 그게 아니에요. 전체 세포를 다 그냥 파괴해버리는 거야. 그럼 지금 구멍이 뻥 뚫리잖아.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재생 능력이 있잖아. 이렇게 우리 살 푹 패여도 지나면 살이 차오르죠. 그것처럼 여기 암세포가 있었던 부분을 파괴시키면 다시 세포 증식이 일어나요. 그때 정상세포가 증식하면 치유가 되는 거고요. 암세포가 다시 증식했다. 그럼 재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치료 방식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 치료하면 막 부작용이 엄청 나잖아요. 머리카락 빠지고 토하고 막 난리치는데 그거 암세포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방사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치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예방을 위해서 방사능 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에너지와 파장과의 관계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드문드문 나오는 이 스펙트럼을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요. 돌턴을 제외하고는 자 우리가 봤던 모든 그 이론들이 뭐였어요? 실험에 근거했죠. 실험을 막 열심히 해서 실험의 결과 이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 이론들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요. 돌턴급의 내가 본 거 아니야.
실험을 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론은 맞는. 이렇다고 하면 이 현상이 설명이 되는데 하는 이론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참 두 가지인데 과학자들 중에 톰슨이나 아니면 러더퍼드, 체드윅 이런 애들이 어때요? 딱 들었을 때 얌전하잖아. 아, 쟤는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실험을 했겠구나. 되게 부지런한 애들이 있어요. 미친 듯이 자료를 모아. 자료가 1000만 개네. 그걸 막 통계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본 결과 이거인 것 같아 하는 그런 논문을 보면 진짜 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논문이 이런 거예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왜 나는 열심히 수학 공부했는데 막 한 문제가 안 풀려서 막 2, 3일 미친 듯이 고민하고 막 눈물 나고 아씨 나 안 해 뭐 이러는데 옆에 있는 놈 탱자탱자 놀다가 너 뭐해? 왜 화내? 뭐 이러면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미치겠잖아. 그럼 이렇게 쳐다보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쓱 풀어내면 짜증이 그죠? 자 오늘 소개할 과학자는 그런 애입니다. 자 얘만 보면 화가 나요. 보어라는 사람. 자 보어는요. 수소에 드문드문 방출되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가설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야 있잖아 러더퍼드의 이론에서 플러스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저 위에 있는데 위치 에너지가 100이야. 근데 얘에 의해서 끌려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끌려 내려오면 여기쯤 내려오면 99가 되고 여기쯤 내려오면 98이 되고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1줄짜리 에너지도 방출돼야 되고 2줄도 방출돼야 되고 경우 수가 되게 다양하잖아. 빈 공간에 어디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실제적으로 스펙트럼은 드문드문 나오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플러스 원자 핵은 원자 중심에 있는 건 뭐 이미 확정된 얘기니까 그건 두고 전자라는 게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위치에만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마치 계단처럼 전자가 여기도 있을 수 있어. 여기도 가능해. 여기도 가능해. 여기도 가능해. 하지만 여기와 여기 사이는 에너지로 되어 있고 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만 위치가 변경된다고 치면 여기에서 1로 떨어질 때 에너지 1줄을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2줄짜리는 왜 없냐? 2줄짜리 계단이 없는 거죠. 10줄짜리 계단에 내려가다가 여기쯤에 멈추면 2줄을 방출하겠지만 너 계단과 계단 사이에서 공중부양으로 멈추는 거 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2줄을 못 방출해. 그럼 여기에서 1로 떨어질 때는 10줄을 한꺼번에 뿌앙 방출하면 10줄에 해당하는 파장이 찍힌다는 거죠. 그럼 11의 정체는 뭐냐? 두 칸이 한 번에 내려가면 11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니? 하는 거예요. 그럼 30줄은 30까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게 1줄, 10줄, 11줄, 30줄이면 그 다음은 얼마가 방출될까? 이거 두 칸 떨어지면 40줄일 것 같고 세 칸 떨어지면 41줄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라고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 한번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측한 이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의 한계를 한 번에 설명합니다. 일단 첫 번째 왜 드문드문 나와? 특별한 위치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어.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정해진 위치만 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떨어질 때까지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한마디로 불연속적인 1줄, 2줄, 3줄 이게 아니고 1줄은 나와 2, 3, 4 그건 없어. 10줄은 나와 드문드문 나오는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자의 안정성. 전자가 여기 위치에만 있을 수 있다며. 그럼 마지막 위치는 플러스 원자 핵 위에 있으니까 이 위치를 파고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만나지 않아. 그죠? 근데 왜요? 그건 아직도 못 밝혔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나중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부어는 대단한 직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관이 뭐야? 한마디로 찍은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되잖아. 왜 그런 건데? 나도 몰라. 근데 그렇다고 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천재죠 그냥. 그죠? 왜 그런지 몰라도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라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실제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내 주위에도 있고 남의 나라에도 있고 그런 논문을 다 있다. 이런 애들 이렇게 태어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잘 창조하시는. 자, 이 사람의 이론상으로는 그럼 플러스 원자 핵에 특별한 위치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전자가 이 위치를 변경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 얼마만큼? 정해진 만큼. 자, 이게 결국은 뭐야? 전자 껍질이에요. 그죠? 전자가 아무 데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요.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요 했었던 제가 첫날 가르쳐드렸던 그 이론은 얘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단하죠? 그죠? 자, 그래서 80페이지에 보시면 보어 원자 모형.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야? 특별한 위치에만 있을 수 있다. 그 위치를 뭐라 부른다? 전자 껍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에서 제일 가까운 껍질을 K 껍질, 그 다음이 L 껍질, M 껍질. 쌤 왜 K부터 시작하나요? 난 몰라. 이 사람이 정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는 정말로 뭐 1줄, 10줄, 30줄 그만큼입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냐. 그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 계산해봤더니 그것처럼 단순하진 않고요. 자, n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는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kJmol이더라. 자, n은 껍질의 번호예요. 자, 껍질 번호가 1번. 그럼 뭐예요? 원자 핵에 제일 가까운 K 껍질을 우리가 첫 번째 껍질 이렇게 얘기할 때 얘의 에너지는 여기다 1 대입하는 거야. 1분의 마이너스 1312. 그러면 마이너스 1312kJmol이에요. 쌤 근데 에너지가 왜 마이너스야? 이러면 화학에서 에너지가 마이너스다라는 의미는 기준보다 에너지가 낮아요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에너지를 흡수해요? 방출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준을 어디다 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준보다 에너지가 마이너스 1312만큼 낮습니다 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면 화학에서 에너지가 낮다는 거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낮다? 뭔가로 다른 걸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안정하다는 그대로 있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우리가 안정한 상태, 그래서 바닥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왜? 에너지가 바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껍질은요 L 껍질이에요. N이 2겠죠. 자,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L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이면 4분의 마이너스 1312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20 428 428인가 봐. kJ/올 맞나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984쯤 되려나요? 그쵸? 자, 그럼 어쨌거나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바닥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상태 뭐라 불러요? 들뜬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에너지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흡수해요? 이 차이만큼. 그죠? 자, 여기서 원래 내려올 때 에너지 방출해요. 얼마만큼 방출하나요? 984만큼 방출하겠죠. 그죠? 이해가 돼? 이렇게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28이야? 4의 제곱 4분의 마이너스 1312 328인가 봐. 이렇게요.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껍질은 어떻게 돼? KLM이에요. N값은 3. 그러면 약 마이너스 140. 여기와 여기 차이는 굉장히 컸는데 줄어드네요. 해보시면 점점 줄어요. 여기 사이가. 그래서 끝에 가면 거의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것 마냥 에너지 차이가 되게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80페이지에 그려져 있고요.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되게 낮아요. 한 칸 올라갈 때는 꽤 커요. 자, 세 칸째 올라갈 때는 좀 더 작아지고 점점 작아져서 위에는 에너지 간격이 굉장히 작아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81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전이와 에너지 출입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런다. 에너지 흡수하면 되는 거고. 그쵸?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온다. 에너지 방출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 차이만큼 에너지 흡수하고 방출하게 된다. 그럼 선생님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못 가나요? 가요. 얼만큼 에너지 흡수하면? 이 차이만큼 흡수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보어 이론을 만들었으니까 그 뒤에 무지몽매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이론을 만들면 진짜야? 궁금하잖아. 해봐야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렇게 있다. 얘가 뭐 이렇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카운팅 가능한 숫자가 나와야 돼. 그죠? 아무데나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얘처럼 빈 공간에 있을 수 있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몇 종류냐? 못 세요. 되게 많아. 그지? 자, 그런데 얘처럼 특별한 위치에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봐봐. 경우의 수 다 세볼게 내가. 자,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는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984겠죠.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네 번째에서 첫 번째, 다섯 번째에서 첫 번째. A, B, C, D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껍질로의 전이는요.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네 번째에서 두 번째,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X, Y, Z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자, 세 번째 껍질로의 전이는요. 요렇게 나올 거야. 스몰 a, 스몰 b. 그죠? 그리고 뭐 다섯 번째에서는 네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 하나 더 생기겠지. 그죠? 이거 이외에는 나오면 안 돼. 그죠? 실제 해본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에너지가 누가 제일 커요? 여기와 여기 사이 에너지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X, Y, Z, 스몰 a, b보다는 라지 A, B, C, D가 훨씬 에너지가 커요. 자, 그리고 A, B, C, D 중에서는 누가 에너지가 크냐? D가 커요. 그러면 얘가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을 방출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짧은 파장을 방출하겠죠. 그 다음에 C는요. D보다 에너지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파장은 조금 길겠죠. 그죠? 그럼 파장이 여기 짧은 쪽보다 약간 길어지는 곳에 C. 그죠? 그 다음에 더 긴 곳에 B. 좀 더 긴 곳에 A. 자, 요런 애가 방출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X, Y, Z는요. A, B, C, D보다 훨씬 에너지가 작을 테니까 파장이 더 긴 쪽으로 치우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Z가 제일 짧을 거고요. 그 다음이 Y일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파장 긴 여기가 X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B는 걔네보다 파장이 훨씬 길어야 돼요. 그쵸? 왜냐면 에너지가 작으니까 파장이 더 길어야죠. 그죠? 그럼 그 중에서 B, 그 다음에 좀 더 긴 것에 A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이 사람이 예측한 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부어가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험 안 해본 영역까지도 이 함수를 만들어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맞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자의 이름을 따서 얘네들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얘네들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이름을 인정해 주세요. 실험자 이름이 누구게요? 라이먼이겠죠. 그죠? 자, 라이먼 계열은요. 첫 번째 껍질로의 전이에요. 그러면 얘의 에너지 방출량은 굉장히 커요. 파장은 짧겠죠. 무슨 영역이냐면 자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이 됩니다. 자, 이거는 사람 눈으로 감지할 수는 없고요. 기계로 측정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껍질로 전이된 X, Y, Z. 자, 얘네들을 발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발머. 자, N 이퀄 2로의 전이고요. 에너지 방출량 중간 정도고 파장도 중간 정도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방출이 돼요. 이건 우리 눈으로 관측 가능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느낄까? 색깔이라고 느끼겠죠. 자, 이 파장이 아까 얘기했던 400에서 645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내가 왜 강조하게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 눈으로 감지가 되니까요. 그쵸? 자, 선생님 이거 외우나요? 그냥 대강의 값은 알아두세요. 400에서 700 사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구나. 그쵸? 자, 세 번째 껍질로의 전이는요. 파신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독일 사람인가 봐요. 그쵸? 자, 파신 계열 N 이퀄 3으로의 전이고요. 에너지 방출량 제일 작고 파장은 제일 길어요. 적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이 돼요.
그럼 선생님 그거보다 더 파장이 짧거나 더 파장이 긴 거는 실험 안 했나요? 할 필요가 없죠. 이 정도만 했어도 이미 이 이론은 맞는 것 같다라고 인정이 된 거니까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어는요, 이 전자 껍질 이론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을 합니다. 상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82페이지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쉬고 너는 안 쉬고 82페이지 한번 풀어주세요. 자, 쉬는 시간도 같이 드릴게요. 화장실도 다녀오세요. 쉽지 않죠? 자, 그래도 꽤 재밌지 않나요? 나만 좋냐? 저 주위를 째려봤어, 나를. 난 조금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거 가봅시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요, 특정한 에너지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한다. 자,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자, 이 사이를 얘네들이 원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있습니다.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 위치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가 첫 번째 껍질.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자,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에너지 기준에서부터 마이너스 1312였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어디야? 그러면 자, 이게 무한대로 멀어질 때. 그러면 n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에 자,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312이면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기준은 플러스 원자핵에서 무한히 멀어서 원자핵의 인력을 하나도 안 받는 게 에너지 0이에요. 그거보다 1312만큼 낮아요. 이 의미예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보다는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높아져요가 되는 겁니다. X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여기에서요, 요로 가려면 어떻게? 요 차이만큼 에너지 흡수해요. 그 다음에 요 차이만큼 에너지 방출해요. 이 얘기거든요. 그죠? 맞아. 가 되겠죠. 자, 2번.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전자전이 A, B, C, D, E예요. 자, 1번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자, 에너지 흡수냐 방출이냐는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흡수예요. 그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방출입니다. 그러면 흡수가 한 가지냐? 자, 지금 보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D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yes가 돼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에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는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해? 자, C하고 E하고 에너지 얼만큼 방출해요? 하는 것은 자, 에너지 C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너지 C는요,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계산해? 마이너스 2의 제곱. 앞에다 마이너스 쓸게요. 자,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312. 맞죠? 아니면 K로 쓰셔도 돼요. 거기에 지금 에너지 준위 값은 안 좋네. 자, 그럼 마이너스 1312로 쓰고요. 자, 이거에서 빼기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왜냐면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진다. 에너지 얼마나 방출하냐? 에너지 얘가 더 높잖아요. 두 번째 에너지에서 첫 번째 에너지를 뺀 게 에너지 차이 값이겠죠. 그래서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빼기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이게 플러스 값이죠. 1312에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1312로 묶고 1 빼기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3입니다. 그죠? 요만큼 에너지를 방출해요. 자, 그러면 E는 뭘까? 자, 에너지 E는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에너지 E는 무한대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면 무한대 에너지
빼기 두 번째 에너지. 이게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럼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312 빼기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예요. 자, 그럼 요거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1312의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유한한 숫자는 얼마예요? 제로죠? 그쵸? 그러면 131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에너지 비율 EC 대 EE는 어떻게 돼요? 1312에 4분의 3 곱한 거 대 1312에 4분의 1 곱한 거 약분하면 3대 1이요. 어때? 맞아. 자, 그러면 답은 2번은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실내 그 의무 마스크는 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여전히 착용을 권장해 달라는 교육청의 그 협조사 이게 공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부탁이에요. 뭐 이거 안 한다고 뭐 큰일 나요. 이건 아닌데 자, 당분간은 그죠? 약간 이게 그게 있어요. 심리적인 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마스크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뭐 약국 들어갈 때도 쓰라 그러고요. 뭐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자, 학원 내에서는 교실 안에서는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2는 옵니다. 자, 3번에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자, 파장과 관련되는 거는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자, 파장과 에너지는 반대 관계니까 자, 가장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가장 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 에너지 제일 큰 건 누구예요? A가 됩니다. B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X. 자, 3번입니다. 수소 환자의 에너지 준위와 전자 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계열과 빛이 방출되는 영역. 그럼 뭐예요? 가는 라이먼 계열, 자외선 영역. 그쵸? 나는 발머 계열, 가시광선 영역. 자, 다는 파생 계열, 적외선 영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수소 환자의 선 스펙트럼 일부다. 자, 얘를 보는 순간요. 일단 색깔이 우리 눈에 감지되잖아요. 그럼 뭐야? 아, 발머 계열이구나. 두 번째 껍질로 정의되는 거야. 자, 그 중에서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세 번째보다 큰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될 때 방출된다. 이걸 어떻게 알아? 색깔이 보이잖아. 그쵸? 그리고 파장이 400에서 700 사이잖아. 그러면 발머야. 그러니까 요거 두 번째 껍질로 전이되는 거야. 예스가 돼요. 자, 그 다음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냐. 자, 이거 어떻게 따져요? 파장이 나왔잖아요.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파장이 더 짧아요? A가 파장이 짧아요. 그러면 에너지는 커요가 돼주는 거죠. 자, 그러면 B가 더 커요? 아니, A가 커요. X. 그쵸? 자, 그 다음에 A와 B는 가시광선이다. 400에서 700 사이는 눈에 볼 수 있는 빛이 맞습니다. 예스가 돼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83페이지에 자, 현대해적 모형 가겠습니다. 자, 보어로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자, 보어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전자 껍질 이론을 통해서 완전히 잘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제시한 모형은 뭐냐? 궤도 모형이에요. 플러스 원자 핵을 기준으로 전자는 이런 식으로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 이게 궤도 모형입니다. 자, 근데 얘도 한계가 드러나요. 또 있어! 양자역학. 그죠? 자, 한계는요. 수소 이외의 원자. 다시 얘기하면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가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전자 껍질을 완성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수소 원자 이외에도 원자의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럼 걔들은 어떤 스펙트럼을 방출합니까? 그랬더니 전자 껍질 자체는 수소나 다전자나 다 똑같고 다만 다전자는 전자가 2개 이상이니까 이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가 다른 거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8개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냐면 전자 껍질이 동일하다는 것은요.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는 같다는 겁니다. 맞죠?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든 8개 있든 방출하는 에너지는 얘와 얘의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하는 거니까 984를 방출하는 건 수소나 헬륨이나 똑같다는 거야. 다만 전자가 여러 개인 경우는 984를 여러 번 방출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론대로라면 수소와 다전자는 같은 스펙트럼을 방출하는 거야. 그쵸? 자, 근데 그때 당시 이걸 인정했다는 거는요. 이 사람의 얘기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쵸? 뭐 이게 한계가 나중에 드러난 거거든. 처음에는 보어의 궤도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너가 맞다. 자, 그 얘기는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찍든 다전자를 찍든 동일하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관측기기가 자꾸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보어 시절에는 수소거나 다전자나 동일하게 보이던 스펙트럼이 관측기기가 발전하고 나니까 다전자의 스펙트럼이 한 줄인 줄 알았던 게 미세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파장이 2줄이다. 방출되는 에너지가 미세하게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984만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되는데 수소는 여전히 984만 방출이 돼요. 근데 전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 984가 아니라 986 정도에. 그러면 두 번째 껍질보다 살짝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좀 약간 비슷하니까 다정한데? 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의 이론 자체가 뭐예요? 전자는 특별한 위치에만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없기 때문에 뜨문뜨문 나오는 스펙트럼을 방출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조금 위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야 다른 위치에는 왜 없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에 부딪힌 거죠. 전자 2개 이상은 왜 안 되지? 이제 완전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이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자, 전자 하나인 수소랑 전자가 2개 이상인 애들이랑 뭐가 다를까? 여러분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전자가 하나인 경우는요. 플러스 원자 핵과 전자 사이 인력만 비교하면 됩니다. 가장 가까울 때는 인력이 제일 세겠죠. 멀어져요. 인력이 좀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것만 고려하면 되는데 전자가 2개 이상이면 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그럼 가다가 전자들끼리 가까워지면 얘들이 서로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거든. 그럼 전자들끼리 밀어낸단 말이야. 근데 이 전자들끼리 밀어내는 힘이 전자 많아질수록 다양해질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보어는 그걸 그다지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똑같은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둘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지? 8개나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럼 얘가 이거 2개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 전자들은요 원래 싫어해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 같이 있으면 나 너 싫어 저리 가 라는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3가지 운동을 합니다. 제자리에서 떠는 운동, 진동 운동이고요. 회전 운동, 도는 운동도 하고요. 병진 운동, 직선 운동도 해요. 자, 근데 그 3가지를 사실 다 따져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걔를 다 따지기에는 아직은 미숙하시고 자, 가장 쉬운 회전 운동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전자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자기장이 유도가 됩니다. 근데
근데 이 전자가 오른쪽 방향 회전을 하고 있다고 칠게요. 근데 요 전자도 오른쪽 방향 회전을 해. 그러면 둘이 유도되는 자기장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싫어하는데 자기장까지 똑같아. 그럼 더 밀어요. 그럼 얘들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뿌앙 하고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자가 반대 방향 회전을 하고 있다면 반대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원래 마이너스 때문에 생기는 반발력과는 별개로 반대의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인력이 다시 작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때문에 밀어내는 힘과 자기장 때문에 당기는 힘이 상쇄되면서 좋아서 들러붙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정 거리에서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둘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룸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구나. 근데 두 번째 껍질은 8개. 그러면 쌤 얘는 오른쪽 회전, 얘는 왼쪽 회전, 얘는 다시 왼쪽 회전, 얘는 오른쪽 회전 이렇게 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나요? No. 이렇게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건 딱 두 놈씩이에요. 한 쌍. 얘들은 정말 싫지만 버틸 수는 있어. 근데 이 옆에 다른 전자가 왔다. 도저히 못 버텨요. 튕겨 나가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기 8개나 된다. 그럼 얘들은 둘 해봐야 네모금이야. 그 네모금이 동일한 에너지 선상에 서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전자들이 둘씩은 이런 힘에 의해서 균형이 유지되는데 그 덩어리들끼리는 싫어하니까 살짝 밀어내는구나. 이렇게 에너지 똑같았어. 야 꺼져 씨. 이래갖고 살짝 한 놈은 살짝 늦어지고 한 놈은 살짝 높아지는 에너지의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했던 여러분은 미숙하니까 안 되지만 전자들의 운동을 다 예측한 거예요. 경우의 수. 회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진동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봐봐. 1번 전자가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 그죠? 근데 2번 전자가 얘 위로 올라갈 때 얘도 위로 올라가. 그럼 어때? 밀어요? 떨어지죠? 근데 얘가 위로 갈 때 나는 아래로 내려가. 그럼 반대 방향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땡겨. 이런 경우의 수와 인력과 반발력 다 계산한 거야.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걸 총괄했더니 첫 번째 껍질에는 어차피 두 개의 전자만 존재하니까 얘들은 버틸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껍질 내에서는 둘씩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네들 위아래 다 계산해 본 결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그들 중에 한 덩어리는 약간 아래쪽,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덩어리는 조금 더 위에 쪽에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위에 쪽에 존재하는 애들은 똑같이 있을 수 있나요? 두 개의 전자가 존재해요. 그죠? 나머지 세 놈은 빈 공간을 가면서 이제 얘네들의 반발을 최대한 줄이는. 어떻게? 플러스 원자 핵에 여기 있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전자 둘이서 균형을 유지한다 그랬죠. 그럼 전자가 세 번째 전자 여기 오면 튕겨 나갑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요 사이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잖아. 이 움직여요 이 사이를. 그죠? 여기 오는 순간 야 꺼져! 이러고서는 반발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뻥 뚫려 나가죠. 그래서 얘의 반발력을 줄이려는 이쪽 방향에 가서 이쯤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전자는 자 이쪽으로 들어올 때 물론 얘네들에 의해서 반발이 작용하지만 아까 첫 번째 껍질은 어때? 공간이 요만해. 그럼 전자들이 미친듯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튕겨내길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긴 어때요? 공간이 훨씬 크죠? 그러면 얘가 순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이 한 이만큼쯤 된다고 치자. 그럼 여기 허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근처는 못 가요. 근데 여기 사이에 빈 허점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까지는 안 가고 얘네들의 마크 가능한 영역 빼고 여기요. 여기에 같은 공간은 쉽지 않고 여기에 살짝 벗어난 요만큼의 공간에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 정도의 전자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되는 거냐? 여기 공간 빼고 요만큼은 괜찮네. 이렇게. 그죠? 자 또는 여기 있으니까 앞뒤 공간에도 또 빈 공간이 생기죠.
여기에 또 한 쌍. 이런 식으로. 자, 전자가 여기에 하나가 유지가 돼. 그럼 걔를 피해서 한 쌍은 오른쪽, 한 쌍은 앞뒤로. 그 다음 얘를 피해서 다시 요 공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공간의 빈 부분에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전자간 반발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이사이 끼어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건 더 이상 이제 공간이 없어. 그럼 세 번째 껍질로 또 들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다전자는 전자간 반발 때문에 똑같은 두 번째 껍질임에도 좀 더 에너지가 낮은 곳, 조금 더 에너지가 높은 곳, 에너지가 조금 달라진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계산한 값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984만 나와야 된다면 얘는 984와 986 두 종류만 나와야 되죠? 근데 1000번을 찍으면 예상한 값이 999번 나와요. 근데 한 번은 예상치 못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얼토당토 안 한 값. 그러니까 관측기기가 엄청 발전해 버린 거죠. 1000번에 한 번을 잡을 만큼. 그래서 뭔가 이게 뭐가 문제지?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어도 일정 비율은 계속 예측하지 못하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0.1%인데 그러면 그냥 그거는 예외라고 하자. 아니면 뭐 측정 오차라고 하자. 이랬으면 심플할 텐데 이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끌어오는 거죠. 아, 도대체 내가 어디서 뭘 훔친 거야? 그러고서는 미친 듯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착오가 나는지를 수정하기 위해서 겁나 노력을 해요. 자, 근데 세기의 천재인 하이젠베르그가 턱 나와서 야, 그만해 라는 논쟁을 끝냅니다. 그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자, 20세기의 가장 큰 화두인 카오스, 혼돈의 이론과 불확정성의 원리. 자, 이게요, 20세기 가장 큰 인류의 수학이래요. 자, 그래서 자, 책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들어보셨죠? 자, 이거랑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이거 거의 성경입니다. 근데 나 과학을 좀 공부하고 싶어요. 내지는 뭐 과학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읽으셨으면 저 크리스찬인데 성경 한 번도 안 펴봤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읽기 시작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인데 문제는 처음에 걔를 피면요. 왜 이게 뭐래? 한국말로 돼 무슨 하나도 못. 자, 근데 다음 시간에 제가 요 불확정성의 원리와 양자역학에 관한 얘기를 가능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얘를 읽으시면 이게 그 얘기인가? 라고 조금 읽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자, 특히 그 특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은 필수 독서니까 사세요. 사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읽으시다가 안 되면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93페이지서부터 들어갈 건데 자, 오늘은 푸는 숙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오시는 거 숙제고요. 자, 88페이지까지를 읽어오시는 거 일단 숙제되고요. 자, 앞에 문제 덜 풀거나 아니면 오답 체크가 덜 되어 있는 거 해가지고 오시는 거 숙제를 낼게요. 수요일까지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잘